왜 5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이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 그때 미리 말을 했으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도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유진이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8배 서유진은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5년간 매일 밤 이를 갈며 떠올렸던 얼굴. 잠들기 전마다 복수를 다짐하게 만들었던 그 이름. 강태민. 유진은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을 위해 5년을 준비했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유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태민 35. 5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깨가 조금 더 넓어졌다는 것, 그리고 눈가에 옅은 피로의 그림자가 내려앉았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판사 로브를 벗은 그는 단정한 남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왼손에는 여전히 시계를 차지 않는 습관이 그대로였습니다. 유진은 그 사소한 것들을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3년간 매일 그의 곁에서 커피를 내렸던 사람이니까요. 그의 습관, 그의 버릇, 그의 사소한 몸짓 하나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유진을 더 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낮고 차분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따뜻함이 묻어나는 목소리. 유진은 이 목소리가 싫었습니다. 이 목소리 때문에 속았으니까요. 3년간 이 목소리가 건네는 고마워에 녹아내렸고, 맛있다에 행복해했고, 내일 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유진의 3년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진은 표정을 숨기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5년 전에 유진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여자를 절대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생머리는 턱선을 따라 날카롭게 잘린 단발이 되었습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은 사라지고 차가운 눈매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늘 앞치마에 묻어있던 커피 향기 대신 지금 그녀에게서는 수백만 원짜리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정한 인베스트먼트 대표 서유진. 업계에서는 그녀를 냉정한 여자 재벌이라고 불렀습니다. 300억대 자산을 굴리면서 단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보인 적 없는 여자. 자비 없는 투자 결정으로 유명한 여자. 아무도 그녀가 5년 전 20평짜리 카페에서 도시락을 싸던 사람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그렇게 스스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강태민에게 버림받은 그 여자는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 그 시체 위에서 태어난 새로운 인간이었습니다. 태민이 유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그 시선을 느끼며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5년간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이 남자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복수가 끝날 때까지 정체를 들키지 않겠다고 수천 번을 다짐했습니다. 태민의 눈동자가 유진의 얼굴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눈썹, 코, 입술,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꿨으니까요. 얼굴의 윤곽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5년 전에 유진은 소박했고 따뜻했고 눈웃음이 예뻤습니다.
지금의 유진은 차갑고 날카롭고 눈빛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유진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텅 빈 공간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간 유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두 손으로 세면대를 짚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년간 상상만 했던 순간이 현실이 되자 몸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단발,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5년 전 이 거울에 비치던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이 떠난 다음 날 카페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버림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3년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유진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그 남자가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유진은 강태민을 다시 만나기 전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의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용, 젊은 나이에 높은 평가를 받는 엘리트. 유진이 분노에 치를 떨며 카페 문을 닫을 때 그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태민은 5년간 단 한 건의 재벌 관련 재판도 맡지 않았습니다. 대형 로펌들이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줄을 섰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출세를 원하는 판사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태민은 사법피해자 지원재단을 직접 설립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의 재심을 돕는 재단. 이익도 없고 명예도 없고 오히려 법조계 내에서 눈밖에 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 번째, 서영과의 약혼. 한성그룹 회장의 외동딸 한서연. 태민이 유진을 버리면서 약혼했다던 그 여자. 유진은 그 이름을 5년간 이를 갈며 기억했습니다. 재벌가의 딸. 신분에 맞는 여자. 유진이 절대 될 수 없었던 조건의 여자. 그런데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약혼 발표 3개월 만에 파혼.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태민도 서연도 인터뷰에서 이 주제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과 결혼해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신분에 맞는 삶이라며? 그럼 대체 왜 파혼했을까?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5년이 지나도록 미혼일까? 무언가 맞지 않았습니다. 퍼즐 조각이 어긋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무슨 사정이 있든 유진이 받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년간 바친 시간도 문 닫은 카페도 밤마다 흘린 눈물도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재단 이사 자리. 그녀는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자리를 차지할 생각이었습니다. 강태민 곁에 머물면서 그의 약점을 찾고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장내는 것. 그게 5년간 준비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몰랐습니다. 태민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서류철에 대해 누렇게 바랜 종이, 달아빠진 모서리, 수백 번은 넘겼을 흔적이 남은 그 서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정환 사건 재조사 자료.
서정환. 10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숨을 거둔 남자.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남자. 남겨진 아내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딸은 혼자 남았습니다. 유진의 아버지. 태민이 5년간 판사직을 유지하면서 출세도 포기하면서 조용히 파헤치고 있던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민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어느 봄날 작은 카페. 오후에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던 그곳에서 한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갓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는 여자. 두꺼운 안경 너머로 눈웃음이 반짝이던 여자. 유진이었습니다. 태민은 매일 밤 그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5년 전 그녀의 곁을 떠날 때 몰래 가져온 사진. 1000번도 넘게 들여다봐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복수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태민은 속죄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서 있으면서도 서로의 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5년간 서로를 그리워했으면서도 5년간 서로를 오해했습니다. 운명은 참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가려진 진실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엇갈린 두 사람의 마음은 언젠가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더 쌓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강태민을 처음 만난 것은 8년 전 봄이었습니다. 그때 유진은 25이었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유진의 아버지 서정환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한성그룹 경리부에서 20년 넘게 일했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딸을 데리고 공원에 나가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었고 유진의 학교 행사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유진이 23이 되던 해 아버지는 회사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유진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기 한 마리도 제 손으로 못 잡던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피해자의 피가 묻은 아버지의 옷,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흉기, 목격자의 진술. 아버지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매일 면회를 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헬쑥해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누군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유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에 짓눌려 죽었는지. 억울함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머니는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원래도 심장이 약했던 어머니는 남편의 체포 이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옥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어머니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석 달. 아버지가 죽고 석 달 만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23세 유진은 반년 만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살인범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후 친척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유진은 빈소를 홀로 지켰습니다.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유진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앉던 소파, 어머니가 늘 정리하던 책장, 유진이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유진은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회사에 다녔지만 모아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 비용과 병원비로 빚만 남았습니다. 집은 팔아야 했고 가구도 대부분 처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상가. 아버지가 퇴직금을 털어 사둔 20평짜리 상가였습니다. 언젠가 은퇴하면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라도 하며 살고 싶다던 아버지의 꿈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살인범의 재산이라는 소문이 돌아서인지 그 상가만큼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그 상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오늘의 한 잔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는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잔으로 버티는 거야. 유진은 그 말을 기억하며 카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살인범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유진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커피 향기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페는 초라했습니다. 인테리어에 돈을 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중고로 산 테이블과 의자, 낡은 커피 머신, 유진이 직접 그린 메뉴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원두를 볶았고 밤 11시까지 홀을 지켰습니다. 혼자서 커피도 내리고 계산도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만족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유진은 쉬는 날에도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처음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월세와 재료비를 내고 나면 유진의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끼니를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카페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2년 차부터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커피 맛이 좋다는 소문이 조금씩 퍼졌습니다. 근처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 들르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년차 봄,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태민. 유진이 그를 처음 본 것은 어느 비 오는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유독 없었습니다. 유진은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우산을 쓴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젖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은 듯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두꺼운 법전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유진은 황급히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유진은 그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볼은 조금 헬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특유의 집중된 눈빛이었습니다. 남자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자리에 앉아 법전을 펼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다다음 날도 매일 오후 2시쯤 문을 열고 들어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구석 자리에 앉아 밤 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처음에는 그저 성실한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태민, 27,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었습니다. 유진은 그가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습니다.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다가도 테이블을 닦다가도 자연스럽게 그에게 눈이 갔습니다. 태민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있고 법전에 빠져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같은 페이지를 몇 시간씩 붙들고 있었고 어떤 날은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며 정리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유진은 그런 그가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녁은 드셨냐고. 매일 커피만 드시면 몸에 안 좋다고. 태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유진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을 유진은 느꼈습니다. 괜찮다고, 저녁은 집에 가서 먹는다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저녁 10시에 카페 문을 닫을 때까지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고 그 시간에 집에 가서 밥을 해먹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카페 문을 닫고 집에 가는 대신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밥, 계란, 김, 참기름. 소박하지만 간단한 주먹밥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유진은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모양을 잡고 김으로 감싸고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2시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려는 그에게 유진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먹으라고, 서비스라고. 태민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먹으라고. 매일 커피만 마시면서 공부하는 거 다 보인다고. 밥을 먹어야 머리가 돌아간다고. 태민은 한참 동안 도시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유진은 보았습니다.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그게 두 사람의 첫 번째 대화다운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시락은 매일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새벽에 일어나 카페를 준비하고 점심시간 전에 도시락을 쌌습니다. 어제는 불고기, 오늘은 제육볶음, 내일은 생선구이. 매일 다른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유진은 힘든 줄 몰랐습니다. 태민이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보이는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때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마치 맛을 음미하듯 혹은 무언가를 떠올리듯. 그리고 다 먹은 후에는 항상 빈 도시락을 깨끗이 씻어서 돌려주었습니다. 유진은 그 빈 도시락을 받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태민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가끔 유진이 커피를 가져다 줄 때 혹은 마감 시간에 짐을 챙길 때 짧게 몇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유진은 그 짧은 대화들을 통해 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태민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며 그를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셨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태민이 판사가 되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 어머니 치료비를 내고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유진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뭔가 통하는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둘 다 부모님의 고통을 지켜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둘 다 혼자 힘으로 버텨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그해 여름 유진은 카페 2층을 개방했습니다. 2층은 원래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그곳을 청소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중고 책상을 들여놓고 낡은 스탠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태민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라고. 1층은 손님들 때문에 시끄러울 테니 2층에서 조용히 공부하라고. 이용료는 필요 없다고. 태민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너무 큰 호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합격하면 그게 보답이라고. 결국 태민은 2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유진의 일과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카페를 준비하고 점심에 도시락을 만들어 2층으로 가져다 주고 저녁에는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챙겨다 주었습니다. 밤 10시에 카페 문을 닫은 후에도 태민이 공부하는 동안 2층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전기세가 올랐습니다. 재료비도 늘었습니다. 유진의 수입에서 태민을 위한 지출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태민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유진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 누군가의 곁에서 힘이 되어준다는 것,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후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태민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좋아함은 티가 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유진은 태민의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커피의 농도, 그가 싫어하는 음식의 종류, 그가 피곤할 때 보이는 미간의 주름. 유진은 그 모든 것을 기억했고 그에 맞춰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태민이 시험 전날 밤을 새울 때는 유진도 함께 세웠습니다. 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1층 카운터에서 유진은 밤새 커피를 내리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3시에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고 5시에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태민은 그런 유진에게 항상 짧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그 말 한마디에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살인범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무죄를 믿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판사가 되면 그런 과거를 가진 여자와 엮이는 것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태민은 유진을 이성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항상 예의 바르고 고마워했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에게 태민은 세상의 전부였지만 태민에게 유진은 그저 고마운 카페 사장님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곁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가 꿈을 이루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유진이 바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유진은 30이 되었고 태민은 30이 코앞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태민이 드디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유진은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간 지켜본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밤새 법전을 붙들고 씨름하던 그의 뒷모습, 지치고 힘들어 보이면서도 포기하지 않던 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카페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를 직접 만들고 예쁜 꽃을 사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합격했으니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3년간 당신을 좋아했다고, 앞으로도 당신 곁에 있고 싶다고. 하지만 유진은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민이 먼저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태민이 카페로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유진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태민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 서연이랑 약혼했어. 이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 유진은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연? 약혼? 신분에 맞는 삶?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태민은 설명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딸 한서연. 그녀와 약혼했다고. 곧 결혼할 거라고.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하지만 이제 그만하라고. 더 이상 신세지기 싫다고. 태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년간 들어온 그 목소리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민은 인사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의 실루엣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어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3년도 함께 닫혔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카페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비해둔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꽃들은 물을 주지 않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것들을 바라볼 힘도 없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갑자기? 왜 아무 말도 없이? 3년간 도시락을 싸주고 2층을 내주고 밤새 커피를 내려주고 그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건가요? 신분에 맞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유진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신분. 유진은 살인범의 딸이었고 작은 카페 사장일 뿐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딸 서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걸까요? 감히 그를 좋아한 것 자체가 분수를 모르는 짓이었던 걸까요? 유진은 밤새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들고 일어나면 또 울었습니다. 그 후로 유진은 카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태민이 앉던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층 독서실에 올라가면 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쓰던 연필, 그가 마시던 컵, 그가 앉던 의자. 유진은 그것들을 치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하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유진은 그 연락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매일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멍하니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억울하고 절망스러웠을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곁에 없고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진 기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 영정사진 옆에 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서랍이었습니다. 낡은 지갑, 손때 묻은 열쇠고리, 빛바랜 가족사진, 그리고 봉투 하나. 유진은 그 봉투를 처음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할 때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서랍 깊숙이 밀려 들어가 있었나 봅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있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아빠는 죄가 없단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발견한 것들, 한성그룹 회장 한동석의 비자금, 수천억에 달하는 횡령. 아버지는 그것을 신고하려 했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고. 살인 누명은 아버지를 입막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USB에는 그 증거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유진은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고했구나. 정말 아무 죄도 없었구나. 그런데 왜 이 증거를 세상에 알리지 못한 거예요?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한 거예요? 유진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가 쓸 법한 암호를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지만 어느 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진의 눈에서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3년간 도시락을 싸며 키웠던 사랑이 배신으로 끝났을 때 유진은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순간 새로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한성그룹, 한동석, 그 이름이 유진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자, 유진의 인생을 망친 자, 그리고 서연, 한동석의 딸, 태민이 유진을 버리고 선택한 여자. 유진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아버지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한동석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유진은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팔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었지만 유진에게는 종잣돈이 필요했습니다. 복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살인범의 딸, 버림받은 여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가 남긴 소액의 유산과 카페 매각 대금을 합쳤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유진은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경제 뉴스를 분석하고 기업 보고서를 파헤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손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3년간 법전을 붙들던 것처럼 유진도 3년간 주식 차트를 붙들었습니다. 한성그룹을 무너뜨릴 힘을 얻기 위해, 태민에게 복수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진이 초기에 투자한 IT 스타트업이 대박을 쳤습니다. 유진의 자산은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유진은 그 돈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신중하게, 하지만 과감하게. 5년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300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정환 인베스트먼트. 아버지의 이름을 딴 회사였습니다. 업계에서 유진은 냉정한 여자 재벌로 통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 날카로운 분석력, 타협 없는 협상 스타일. 유진은 5년 전에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긴 머리는 짧게 잘랐습니다. 두꺼운 안경은 렌즈로 바꿨습니다.
따뜻하던 눈빛에는 서리가 내렸습니다. 소박한 앞치마 대신 명품 정장을 입었습니다. 5년 전에 서유진은 죽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강태민에게 버림받은 그 여자의 시체 위에서 태어난 새로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태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태민과 서연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약혼 발표 3개월 만에 파혼.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5년간 출세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재벌 관련 재판은 한 건도 맞지 않았고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태민은 사법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의 재심을 돕는 재단. 수익도 없고 명예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에 맞는 삶? 그러면서 왜 서연과 결혼하지 않은 거지? 왜 출세를 포기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유진은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든 태민이 유진을 버린 건 사실이니까요. 그 배신감은 5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유진은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재단의 거액을 기부해 태민에게 접근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그래서 오늘 유진은 재단 회의실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5년 만에 태민을 다시 마주한 그 순간 유진은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법, 정체를 들키지 않는 법, 복수를 실행하는 법. 5년간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몰랐습니다. 태민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에 대해 서정환 사건 재조사 자료, 유진의 아버지 이름이 적힌 그 서류를 태민이 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태민의 서랍 속에 숨겨진 낡은 사진. 5년 전 카페에서 웃고 있던 유진의 사진을 태민이 왜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지. 유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질 때 유진의 복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유진은 재단 이사가 되었습니다. 정한 인베스트먼트 대표로서 거액을 기부한 덕분에 이사 자리를 얻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유진의 기부금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첫 이사회 날 유진은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서울 외곽의 낡은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유진은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판사가 된 지 5년이나 됐으면서 재단 사무실이 고작 이 정도라니. 출세에 관심이 없다더니 정말이었나 봅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책상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벽면에는 재심 성공 사례들이 빛바랜 사진과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3명뿐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2명과 상근 간사 1명. 그들은 유진을 보자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유진은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 태민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판사라는 직함에 어울리지 않게 소박한 책상이었습니다. 그 위에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유진의 눈이 서류 더미 사이로 향했습니다. 무심한 척 훑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재심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유독 낡아 보이는 서류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의 글씨는 너무 멀어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져 참았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석자는 5명이었습니다. 유진을 포함한 이사 3명, 간사, 그리고 태민. 태민은 회의 내내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재단의 현황을 설명하고
진행 중인 재심 사건들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그를 관찰했습니다. 5년 전과 달라진 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디가 약해졌는지, 어디를 찌르면 무너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태민은 5년 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피로의 흔적은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민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 대표님, 기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덕분에 밀린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억울한 분들을 돕는 좋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태민은 잠시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익숙함을 찾는 듯한 표정. 유진은 태연하게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은 재단에 자주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사라는 명목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서류 정리도 돕고 재심 청구서 작성도 도왔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유진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유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태민을 관찰하는 것, 그의 약점을 찾는 것,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 유진은 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서류를 검토하는지, 퇴근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유진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그의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태민에게서는 약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은 흔적도 없고 부적절한 관계도 없고 비리에 연루된 정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나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판사 월급의 상당 부분을 재단에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차도 없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점심은 거의 매일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사치와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유진은 의아했습니다. 재벌가의 딸과 약혼까지 했던 남자가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살고 있는 걸까요?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겠다며 유진을 버린 남자가 왜 이런 삶을 선택한 걸까요? 무언가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유진은 평소처럼 재단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날따라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외부 미팅을 갖고 태민도 법원에 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태민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재심 관련 문서였습니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사연, 증거자료, 법률 검토서, 한 건 한 건이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무거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유진은 멈칫했습니다. 5년 전 태민은 출세를 위해 유진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분 상승, 재벌가와의 연결. 그게 태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을 보니 그런 사람의 책상 같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혹되면 안 됐습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됐습니다. 5년 전 그도 똑같이 따뜻해 보였지만 결국 유진을 버렸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유진은 서류 더미 사이에서 그 낡은 서류철을 찾았습니다. 처음 이사회 때 눈에 띄었던 그것. 표지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달아있는 서류철. 유진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철 표지에 적힌 글씨가 유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정환 사건 재조사 자료.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정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서정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사한 유진의 아버지. 왜 태민이 아버지의 사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체포될 당시의 사진. 유진은 그 사진을 오래전에 모두 버렸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잊지 않았습니다. 서류 속 아버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의 표정.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재판 기록, 증거 목록, 증인 진술서, 아버지의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태민의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일 피해자의 피가 묻은 옷 제3자가 현장에 두고 갔을 가능성, 증거 2 흉기 지문 감정 다시 의뢰 필요, 증인 A 한성그룹과 연관 확인 필요, 핵심 의문 한동석 회장이 수사에 영향력 행사. 유진은 서류를 읽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태민은 아버지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의문점을 정리하고 진범의 가능성까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한동석, 한성그룹 회장, 서연의 아버지. 유진이 아버지의 편지에서 본 바로 그 이름. 유진은 서류철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태민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이 이 사건을 파헤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5년 전 날짜가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태민이 판사가 되자마자 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2019년 4월 3일 서정환 사건 기록 열람. 명백한 조작 정황. 2019년 6월 15일 마이너스 당시 담당 검사 접촉 시도. 거부당함. 2019년 9월 22일 한성그룹 비자금 루트 추적 시작. 2020년 3월 7일 한서연 접촉. 아버지의 비리인지 여부 탐색. 한서연. 태민이 약혼했다던 그 여자. 유진을 버리면서 선택한 그 여자. 유진은 그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020년 3월 7일 한서연 접촉. 태민이 서연에게 접근한 것은 사건 조사를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유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한 가정, 말도 안 되는 추측. 하지만 그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태민이 서연에게 접근한 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면? 증거를 얻기 위해서였다면? 한동석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그의 딸에게 접근한 것이라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황급히 서류철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가 흐트러졌습니다. 급하게 정리하고 책상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유진을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유진이 자신의 책상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유진은 태연한 척했습니다.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 강 판사님.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고. 다음 주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 상의하고 싶은 게 있다고.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잠깐 책상 위를 스쳤습니다. 서류철이 조금 비뚤어져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까요? 유진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라고. 편하게 말씀해 달라고.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가 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서류철의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왜 태민은 아버지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걸까요? 유진과 태민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에게 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살인범으로 몰려 옥사했다는 것, 그래서 어머니도 돌아가셨다는 것. 그 정도만 언급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숨겼습니다. 창피해서였습니다. 살인범의 딸이라는 낙인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태민은 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유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태민이 유진을 버린 것은 5년 전 판사 시험에 합격한 직후였습니다. 태민이 서연과 약혼한 것도 그 직후였습니다. 태민이 아버지 사건 조사를 시작한 것도 그 직후였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우연일까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최연우라는 이름의 사립탐정이었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업계에서 실력 있는 조사원으로 통했습니다. 유진은 그에게 2가지를 의뢰했습니다. 첫째, 강태민의 과거 5년간 행적 조사. 둘째, 한서영과의 약혼 및 파혼 경위 조사. 탐정은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진은 기다렸습니다. 재단에서 태민을 만날 때마다 표정을 관리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추측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만약 태민이 처음부터 유진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려 했던 거라면, 만약 서영과의 약혼이 증거를 얻기 위한 위장이었다면, 만약 신분에 맞는 삶이라는 말이 유진을 밀어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면, 유진은 그 가정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랬다면 왜 말하지 않은 걸까요? 왜 유진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떠난 걸까요? 5년 동안 왜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걸까요? 유진은 분노와 혼란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은 호텔 로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예상보다 복잡한 건이었다고. 유진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강태민 판사, 이 사람 보통이 아니라고. 5년간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뭔가를 파헤치고 있었다고. 유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태민의 사진과 함께 요약본이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강태민 35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 서영과의 약혼 경위. 2020년 2월 강태민은 법조계 행사에서 한서연을 처음 만남.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져 한 달 만에 약혼 발표. 당시 법조계에서는 무명 판사가 재벌가 딸을 낚았다는 소문이 돌았음. 그러나 조사 결과 접근은 태민 쪽에서 먼저 이루어졌음. 한서연의 SNS를 분석한 결과 약혼 당시 2사람의 친밀한 사진이 거의 없음. 데이트 목격담도 극히 드문. 연인이라기보다 사업 파트너 같았다는 지인 증언 확보. 결론 약혼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 높음. 유진은 숨을 삼키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 파혼 경위. 2020년 5월 약혼 발표 3개월 만에 파혼. 공식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로 발표됨. 그러나 파혼 직전 태민이 서연의 자택을 방문한 기록이 있음.
이날 서연이 태민에게 대용량 USB를 전달했다는 정황 포착, 건물 CCTV 캡처 확보, 파혼 후 서연은 해외로 출국, 현재 영국 거주 중, 한성그룹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음, 아버지와 연을 끊었다는 주변 증언 다수, 결론 서연이 태민에게 무언가를 전달한 후 파혼, 거래 관계였을 가능성,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래, 태민과 서연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USB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유진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3. 강태민의 5년간 활동. 판사 임용 직후부터 서정한 사건 관련 자료 수집 시작. 법원 기록 보관소에서 해당 사건 기록을 수십 회 열람. 당시 담당 검사, 수사관 등 관계자 접촉 시도 대부분 거부당함. 한성그룹 관련 소송 기록 분석. 비공식적으로 한동석 회장의 과거 비리 조사. 2022년 사법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표면적 목적은 억울한 피해자 구제. 실제로는 서정한 사건 재심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추정. 현재 서정한 사건 재심 청구 준비 중. 증거 수집 거의 완료 상태. 결론 강태민의 5년은 전부 서정한 사건을 위한 것이었음. 유진은 서류를 손에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5년. 태민의 5년 전부가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 유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태민이 아버지의 사건에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걸까요? 유진과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아니, 오히려 그 후로 더 열심히. 탐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고. 유진은 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탐정이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태민 판사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거라고. 재단 사무실 청소 용역 직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유진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수백 번은 만져봤을 흔적이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나무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서 한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갓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유진이었습니다. 5년 전의 유진. 태민이 떠나기 전 카페 오늘의 한 잔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손으로 닦아도 계속 흘렀습니다. 5년. 태민은 5년 동안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벌가의 딸을 선택하고 유진은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겠다며 유진을 밟고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5년 동안 유진의 사진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도록 만지면서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시냐고. 강태민 판사와 무슨 관계인 것 같냐고.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5년간 미워했습니다. 5년간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5년간 그를 끝장내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태민은 유진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출세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 왜? 유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은 거야? 왜 그냥 떠난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게 만든 거야? 유진은 탐정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조사해 달라고. 왜 강태민이 서정한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 시작점을 알고 싶다고.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알아보겠다고. 유진은 사진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탐정은 이상하다는 눈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자신이 웃고 있는 사진. 유진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는 행복했습니다. 힘들고 가난했지만 좋아하는 사람 곁에서 도시락을 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지금의 유진은 달랐습니다. 300억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년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의 대상이었던 남자가 사실은 유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다면 유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류와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태민의 입으로, 태민의 목소리로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금 유진은 정한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였습니다. 태민은 유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유진이 먼저 정체를 밝히면 모든 것이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서연. 태민에게 USB를 전달하고 파혼한 여자. 아버지와 연을 끊고 해외로 떠난 여자. 그녀라면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태민이 왜 서연에게 접근했는지, 그들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태민이 아버지 사건에 매달리게 됐는지. 유진은 영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런던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검은 우산을 쓰고 한적한 주택가를 걸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였습니다. 서연이 살고 있다는 집. 집은 소박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살기에는 너무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문 옆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른 즈음으로 보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 5년 전 인터넷에서 봤던 화려한 재벌가 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유진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은 대답했습니다. 서정환의 딸이라고. 강태민 판사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다고.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유진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 책장. 소박하지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줄 알았다고. 서정환 씨의 딸이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유진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태민과 무슨 관계였냐고. 왜 약혼했다가 파혼했냐고. 태민에게 뭘 전달한 거냐고. 서연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다고 서연은 말했습니다. 태민이 자신에게 접근했을 때 서연은 바로 알아챘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서연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연도 아버지의 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석, 서연의 아버지. 겉으로는 성공한 기업인이었지만 그 뒤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비자금, 횡령, 그리고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는 일. 서연은 10년 전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 비리를 발견한 직원. 그 사람을 입막음하기 위해 살인범으로 조작했다는 것을. 서정환, 유진의 아버지. 서연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권력이 무서웠습니다. 만약 자신이 입을 열면 서연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악몽을 꾸면서 그래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민이 나타났습니다. 태민은 서연에게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서정환 씨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그분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다고, 그리고 진범인 한동석을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서연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서정환과 무슨 관계냐고. 태민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라고. 그 사람이 평생 짊어진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고.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태민에게 협력하기로, 아버지의 비리 증거를 모아 전달하기로. 약혼은 그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명분, 서재와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태민과 서연은 연인을 연기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3개월 후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서연은 USB에 아버지의 비자금 내역, 조작된 증거 목록, 뇌물수수 기록을 담아 태민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파혼했습니다. 서연은 말을 멈추고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민은 정말 당신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5년간 판사직을 유지한 이유, 출세를 포기한 이유, 재단을 설립한 이유, 전부 당신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였다고. 자신을 이용한 것도 당신을 위해서였다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자신의 사랑 방식이라고 했다고.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태민이 한 가지 더 말했다고. 당신을 떠난 이유.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태민이 한동석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한동석이 알아챘다고. 그리고 태민을 협박했다고. 만약 계속 파헤치면 당신을 해치겠다고. 서유진이라는 여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그 여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태민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유진의 곁에 남으면서 위험에 노출시킬 것인가, 아니면 떠남으로써 유진을 지킬 것인가. 태민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신분에 맞는 삶이라는 잔인한 말로 유진을 밀어냈습니다. 유진이 자신을 미워하도록, 자신을 찾지 않도록. 그래야 한동석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5년을 떨어져 있어야 했다고.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것이라고. 두 여자는 마주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런던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태민이 떠나던 날,
카페 문이 닫히던 그 순간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그날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진 몰래 유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보야. 왜 말을 안 해? 왜 혼자 감당해? 5년 동안 나 혼자 미워했잖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미움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녹아내리는 듯한, 얼어붙었던 것이 풀리는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복수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태민에게 가는 것, 자신이 누군지 밝히는 것, 그리고 5년간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것. 유진은 공항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속보 서울중앙지법 강태민 판사, 한성그룹 한동석 회장 관련 자료 유출 혐의로 피소. 속보 검찰, 강태민 판사 긴급 소환. 직위 해제 가능성. 속보 한성그룹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할 것. 유진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습니다. 태민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한동석이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유진은 공항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택시를 잡아타며 소리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대한 빨리.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태민 판사, 재판 관련 기밀 유출 혐의, 한성그룹,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 법조계 충격, 총망받던 판사의 몰락. 유진은 기사들을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동석이 선수를 쳤습니다. 태민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먼저 공격한 것입니다. 기밀 유출이라는 혐의를 씌워 태민을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태민에게는 서연이 전달한 USB가 있었습니다. 한동석의 비리 증거. 하지만 그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태민이 먼저 쓰러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한동석은 그걸 노린 것입니다. 택시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여기서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택시비를 던지듯 내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이힐이 불편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인도를 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5년 전 태민은 유진을 지키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이 태민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막혔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했습니다. 유진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한 인베스트먼트 대표 서유진, 사법피해자 지원재단 이사. 경비원은 잠시 명함을 확인하더니 유진을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유진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수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재단 간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민 판사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간사가 대답했습니다. 3층 회의실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변호사도 없이 혼자 들어갔다고. 유진은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3층 복도 끝에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검찰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다가가자 그들이 막아섰습니다. 조사 중이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진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고, 서정환의 딸이라고. 검찰 직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서정환, 10년 전 사건의 피해자.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한 명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검사 2명, 기록을 담당하는 직원 1명, 그리고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는 한 남자, 강태민. 유진이 들어오자 태민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민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이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오직 유진을 위해, 유진 아버지를 위해. 검사가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왜 이 조사에 끼어드느냐고. 유진은 검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유진입니다. 10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사한 서정환의 딸입니다. 그리고 강태민 판사가 5년간 조사해온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진은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민도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 태민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 5년 만이야.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한 발짝 다가왔다가 멈췄습니다. 마치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유진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어떻게, 왜 여기에? 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미소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다 알았어. 검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검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검사님, 이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런던에서 돌아오기 전 서연에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자신도 증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며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이건 한성그룹 한동석 회장의 비자금 내역입니다. 10년 전 제 아버지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기 위해 사용된 돈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유진은 계속했습니다. 강태민 판사는 기밀을 유출한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 조작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것입니다. 한동석 회장이 먼저 공격한 이유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유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유족으로서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석 회장을 살인 교사, 증거 조작,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강태민 판사가 모은 증거와 제가 가져온 증거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조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검사는 유진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태민에 대한 혐의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유진과 태민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몇 발짝 떨어진 거리. 하지만 그 거리가 5년의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정한 인베스트먼트. 그게 너였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야. 카페 팔고 주식 투자 시작했어. 5년 걸렸어. 태민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놀라움, 안도, 죄책감, 그리움.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재단에 온 거야? 왜 나한테 접근한 거야?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어. 태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유진은 계속했습니다. 너한테 버림받고 5년 동안 미워했어. 복수할 생각뿐이었어. 재벌되면 너 앞에 나타나서 똑같이 버려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어.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내 책상에서 아버지 서류철 봤어. 네가 5년 동안 뭘 했는지 알게 됐어. 서연도 만났어. 다 들었어.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바보야.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감당했어? 나 5년 동안 널 얼마나 미워했는데. 태민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을 눈물. 그는 그것을 참으려 애쓰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태민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때 말할 수 없었어. 한동석이 널 협박했어. 네가 위험했어. 나랑 같이 있으면 널 해치겠다고 했어. 유진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습니다. 태민이 계속했습니다. 널 밀어내는 게 널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날 미워하면 날 찾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안전할 거라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야. 신분에 맞는 삶이라고. 서연이랑 약혼한다고. 태민이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틀렸어. 널 보내고 나서 매일 후회했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싸울걸.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을까? 매일 밤 내 사진 보면서 그 생각만 했어. 태민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5년간의 그리움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아, 5년 동안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단 하루도. 유진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태민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태민의 심장 소리가 유진의 귀에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심장과 같은 속도로. 태민이 유진을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마치 꿈에서 깰까봐 두려운 것처럼. 유진이 다시 사라질까봐 무서운 것처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5년간 쌓인 오해와 그리움, 분노와 사랑이 그 포옹 안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태민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진실을 모르고 미워했어. 5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어. 태민이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미워할 만했어. 유진이 고개를 들어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태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그의 미소였습니다. 유진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 이제 함께 싸우자. 더 이상 혼자 하지 않을게.
너랑 같이 끝내자. 하지만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고 한동석은 정계와 법조계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태민이 증거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그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의 회사에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정한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탈세 혐의. 한동석이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 유진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언론에서 유진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살인범의 딸, 재벌이 되다. 서정한 사건 피해자, 유족, 증거 조작 의혹. 정한 인베스트먼트 대표, 사기 투자 전력.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석은 돈과 권력으로 언론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진과 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들이 제출한 증거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유진의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냈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발을 뺐습니다. 5년간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5년 전이었다면 무너졌을 것입니다.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곁에 태민이 있었습니다. 태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사직에서 직이 해제되었습니다. 법조계 동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까지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버텼습니다. 유진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매일 밤 만나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진의 오피스텔에서 혹은 태민의 작은 원룸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다음 수를 계획했습니다. 한동석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태민이 5년간 모은 증거, 서연이 전달한 USB, 유진이 런던에서 가져온 자료, 그 모든 것을 합치면 한동석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증거를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한동석이 장악한 언론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검찰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동석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탐정 최현우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 한 명을 찾았다고. 10년 전 서정한 사건을 맡았다가 의문의 퇴직을 한 그 형사. 그가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유진과 태민은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부산의 한적한 어촌마을. 그곳에서 전직 형사 박종수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 10년 전의 일로 인해 경찰에서 쫓겨난 후 이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두 사람을 보자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10년 전 박종수는 서정한 사건을 담당한 형사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살인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피가 묻은 옷, 흉기, 목격자 진술, 모든 증거가 서정한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은 것처럼. 서정한은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 그의 알리바이에도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박종수가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파지 말라고. 이 사건은 이미 끝났다고. 서정한이 범인이라고. 박종수는 무시하고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목격자가 한성그룹 관계자였습니다. 증거가 발견된 장소에 CCTV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기의 지문이 서정환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박종수가 이 사실을 보고하려 했을 때 그는 해고당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근무 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한동석이라는 것을 박종수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박종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보관해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숨겨두었다고. 봉투 안에는 당시 조사 기록의 사본이 있었습니다. 조작된 CCTV 원본, 목격자와 한성그룹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흉기 지문 감정 원본. 태민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거면 재심 가능해요. 아니, 재심을 넘어서 한동석을 직접 기소할 수 있어요.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다고.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됐다고. 자신도 증인으로 서겠다고. 유진은 박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종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정환 씨가 체포될 때 눈빛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억울함에 미칠 것 같은 눈빛.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못한 자신이 10년간 괴로웠다고. 이제라도 속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유진과 태민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태민이 5년간 모은 증거, 서연이 전달한 한동석의 비자금 내역, 유진이 런던에서 가져온 추가 자료, 그리고 박종수가 10년간 보관한 수사 기록. 이 모든 것을 합치면 한동석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한동석이 장악한 언론, 검찰, 법원,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증거를 제대로 다뤄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태민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유진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민이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거기에 자료를 제출하면 국정조사가 가능해. 한동석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국회는 쉽게 막을 수 없어. 유진이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법대 동기 중에 지금 국회의원인 사람이 있어. 김도현. 정의로운 사람이야. 한동석과 적대 관계에 있고 그 사람이라면 도와줄 거야.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유진은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도시락을 싸던 그때 재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유진은 300억의 자산을 가진 투자회사 대표였습니다. 태민은 5년간 준비한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서연이 있었고 박종수가 있었고 탐정 최현우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도연 의원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태민의 연락을 받은 그는 바로 만남에 응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검토한 후 크게 놀랐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국정조사 발의가 가능하다고. 한동석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서정환 씨의 억울한 죽음, 한동석의 범죄, 그리고 두 사람이 5년간 싸워온 이야기, 전부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개한다는 것은 유진의 과거가 세상에.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개하겠다고. 더 이상 숨길 것 없다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일주일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한성그룹 관련 국정조사 발해 예고라는 뉴스가 이미 퍼진 상태였습니다. 단상 위에 세 사람이 섰습니다. 김도연 의원, 강태민 전 판사, 그리고 서유진. 유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체포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23세 소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5년간 스스로를 단련한 38배 여자였습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유진입니다. 10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사하신 서정환의 딸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유진은 계속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진범, 한성그룹 한동석 회장의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섰습니다. 유진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한동석의 비자금 내역, 조작된 증거, 매수된 목격자, 압력을 받은 수사관. 1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카메라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유진은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민도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한동석의 범죄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서정환 무죄, 한동석 구속, 정의를 위해 싸운 두 사람.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한동석이 장악했던 언론조차 더 이상 그를 비호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한동석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살인교사, 증거조작, 뇌물수수, 횡령. 수십 가지 혐의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한동석은 체포되기 전 해외 도피를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TV 화면에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10년간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재벌 총수의 몰락. 유진은 그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봤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재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정환 무죄. 10년 전의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살인범이라는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유진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 이름을 되찾았어요. 태민이 유진을 안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종수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영상통화로 판결을 지켜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고인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신하여 유족에게 사죄한다고. 유진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아버지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판결로 아버지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유진과 태민은 손을 잡았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동석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동석에 대한 처벌은 법이 판단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유진이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민도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태민이 유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유진이 말했습니다. 태민아, 응, 고마워. 5년 동안 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마워. 돌아와줘서, 함께 싸워줘서. 유진이 웃었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았다. 5년을 떨어져 있었잖아. 태민도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유진이 태민의 품에 안겼습니다. 응,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두 사람은 법원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10년의 억울함과 5년의 오해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뒤 유진은 카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태민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응, 나 그때 말 못한 게 있어. 뭔데? 태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하고 단아한 디자인의 반지. 태민이 말했습니다. 사실 이거 5년 전에 샀어. 유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태민이 계속했습니다. 시험 합격하면 청혼하려고 했어. 근데 한동석 때문에 다 틀어졌지. 떠나면서도 이건 버리지 못했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주려고.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민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5년 늦었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5년 전에도 울었습니다. 태민이 떠날 때 울었고, 카페를 닫을 때 울었고, 혼자 남겨졌을 때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눈물과 지금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결혼하자. 태민이 유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는 유진의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태민이 유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2층 창가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했고, 오해했고, 미워했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게 됐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5년 전 이 2층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다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